오늘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형 23장을 읽고 해석해 봅시다. 기차는 치곡이니 곡능 유성이니 성 즉 형하고 형 즉 저하고 저 즉 명하고 명 즉 동하고 동 즉 변하고 변 즉 화이니 유 천하지성 이라야 위능하이라. 중용 23장. 다음은 치곡 곡진함에 이르는 것이니 곡진함은 성실한 것에서 온다는 거지. 복능유서 정성스러운 거. 정성스럽게 해라. 정성스러우면 모양으로 나타나고 모양은 배어 나오고 배어 나오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화하게 되니 이 사회와 다른 사람과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건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실함, 지극한 성실함, 지극한 정성이라야 변화할 수 있다.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해야겠지요. 자, 오늘은 작자 미상의 작품인 방한림전을 같이 배울 텐데 방은 성씨고 방씨야 방씨. 이름이 방관주잖아. 한림은 관직 이름이지. 통상 이 중국을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에 한림원의 학사, 중국의 이 관직 중에 젊은 사람이 출세하면 통상 한림학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그 사시 남정기 같은 작품에는 주인공이 유한림이라든지 뭐 먼 한림이 많아. 그래서 한림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하는 관직명이다. 고전 소설이지요. 뭐 다양한 버전의 방한림전이 있는데 그림책으로 된 것도 있고 어린이용으로. 그 다음에 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너희가 읽기에 적당한 거는 이 문학동네에서 이상구라는 사람이 옮긴 요 버전이 적당해 보여서 요걸로 선택을 했고 음, 이 버전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버전의 책들도 괜찮으니까 읽기를 바랍니다. 맘 잡고 읽으면 한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얇은 소설이야. 문제는 고전 소설이어서 이 독해가 쉽지 않다는 건데 어, 그렇다고 쫄 거는 없는 게 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책 버전 정도면 약간 애쓰면 독해할 수 있고 선생님이 오늘 진짜 가장 빡센 버전의 원문에 원래 조선시대 원문에 가까운 책을 바탕으로 이렇게 어떻게 독해를 할 것인지도 좀 가르치려고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방알림전은 어, 그 선생님이 몇 차례 고등학교에서 그 학력평가 전국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이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작품이야. 자, 먼저 고전 소설을 우리가 이 왜 독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물론 중학교 때도 홍길동전이라든지 춘향전이라든지 이런 고전 소설들을 시험에서도 다루고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어려운 점은 어떤 거냐면 제일 어려운 게
고유 명사가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하고 이 고전 소설, 주로 조선시대의 이런 고유 명사가 현대어가 아니고 너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말들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익히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주인공이나 그 주변 인물들을 관직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희가 아직 안 겪어봐서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아는 작품 중에는 이 창선 감의록 이런 작품이 있는데 한 페이지에 정확하게 거의 한 페이지에 주인공이 관직이 계속 바뀌거든 한 페이지 내에서 왜 그러냐면 관직이 일단은 장원급제를 했어. 그러면 얘 이름이 다음부터는 화장원이라고 불려. 그 장원급제 했으니까 조금 있으면은 임금님이 한리막사에 제수하다. 한리막사라는 벼슬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좀 전까지 하장원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이름이 하한림으로 바뀌어. 그러다가 하한림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부모님 모셔야 돼서 지방으로 가야 돼요. 저 지방으로 은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안 돼. 너 지방 가서 태수벼슬 해라. 그래서 하태수가 돼. 하태수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 고전 소설이 어떤 인물을 지칭할 때 고전 소설은 1인칭 작품이 거의 없단 말이야. 대부분의 3인칭 전작 작가 시점인데 이 작품 밖 서술자인 3인칭 서술자가 어떤 인물을 호칭할 때,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성예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성예리가 벼슬하기 전에는 성생이야. 성생. 어디 있냐? 어, 여기. 이게 보통 무슨 무슨 선비. 그러면 성씨에다가 성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1차 시험 합격하면 성진사 되는 거야. 성생원 되고. 그러다가 성한님 됐다가 성한님이 임금 사위되면 부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인간을 그냥 성예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관직명으로 부르기 때문에 주인공이 한 5명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소설은 이 현대어로 완전히 번역된 동화 같은 고전 소설은 이제 중학생이니까 너희가 좀 이렇게 그냥 배경식을 위해서 읽는 거라면 몰라도 진짜 이제 고전 조선시대 때 써놓은 문어체의 그런 문장으로 된 고전 소설을 조금씩이라도 읽어버릇해야 너희가 모의고사도 치를 수 있고 고등학교 가서 헷갈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선생님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좀 쓸만한 자료가 충북교육청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 따왔는데 이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왕이 황제 천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 이전까지는 왕이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중국의 이 하늘은 하느님이죠, 하느님. 하느님이 백성을 다스리라고 천자, 하늘의 아들한테, 다시 말하면 황제한테 백성 다스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황제가 혼자 다 못 다스리니까 지역을 나눠서 왕들에게 지역을 이렇게 봉한다고 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 때
중국 명나라니 청나라니 황제를 모신 제후국이야. 이거 제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야. 중국,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천자 황제고, 이거 다른 표현으로 만승이라고 해. 만승. 만자는 일만 만자에다가 이 술의 승자를 쓰는데, 이 수레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탱크야, 탱크. 탱크가 만 대짜리 만승을 천자, 황제, 만승이라고 하고, 우리 조선 정도의 규모의 왕은 천승, 탱크가 몇 대다? 천 대다라고 보는 거예요. 10분의 1로. 그뭐 태수나 지역 정도 되면 백승 되는 거야, 백승. 탱크 100대 정도. 그래서 중국 황제가 자신을 부를 때는 짐이라고 부르고, 고전 소설에서 임금은 자기를 과인이라고 불러, 부족한 사람이라고. 요쪽은 폐하라고 부르고, 요쪽은 전하라고 부르고. 3인칭으로는 뭐 천자께서 뭐 이렇게. 그리고 황상이라고 돼, 황상. 이쪽은 윗상자를 써서 상께서 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왕족 보자. 왕후는 왕의 엄마야. 왕비는 왕의 아내야. 다른 말로 국모라고 해. 아, 다시. 왕후, 왕비, 국모가 똑같은 거야. 선생님이 뭐랑 헷갈렸냐면, 어, 태후하고 헷갈렸어. 황제 엄마가 태후야, 태후. 세자는 뭐야? 다음 때의 왕이 될 사람. 여기 정보 잘못됐네요. 태후는 태자의 부인이 아니라 황제 엄마야. 그래서 황태후라고도 해. 태자빈이지, 태자빈. 태자비겠다, 태자비. 태자비라고 하지. 태자의 아내는, 부인은. 그 다음에 대군과 공주는 왕후의 아들과 딸이고, 군과 옹주는 후궁의 아들과 딸을 부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국모면 대군, 공주고, 엄마가 중전이 아니고 왕의 후궁이 낳은 아들과 딸은 뭐뭐 뭐뭐 대군이 아니라 뭐 복성군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 충령 대군 아니라. 그리고 무슨 덕혜 옹주 이렇게 하면 옹주는 아 왕의 딸이긴 하지만 엄마가 중전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이 표현도 중요한데 부마, 부마도위라고 하는데 왕의 사위를 부마도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대원수가 국가 원수라고 할 때 그 군대,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원수, 대원수야. 국가 원수라고도 하지. 원수는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요즘으로 시하면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거예요. 장군, 태수, 뭐 상서는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정도 급이야. 뭐 재상 같은 거지. 일반적으로 그 허생은 할 때 허시성을 가진 선비가 아직 벼슬이 없으면 허생이야. 처사는 벼슬 없는 선비를 처사라고 해.
그러다가 관직에 나가면 이런 관직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호왕은 오랑캐왕, 외왕은 일본왕, 외놈들의 왕이니까. 신선계, 천상계에서 옥황상제가 신선세계의 황제야. 선관은 신선세계의 관리. 그러니까 신선세계에서 출세한 사람이 선관이야. 선녀는 신선세계의 여성. 그 다음에 이 첩 이름말이 우리 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은 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쓰지만 지금 1인칭 대명사로 여자가 자신을 자신을 이 겸손하게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 제가요 이렇게 안 하고 소첩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소저는 아가씨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관직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 성씨의 관직명을 붙인다. 자원급제하면 어, 뭐 이장원, 뭐 한림학사가 되면 이한림, 태수벼슬을 받으면 이태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정승급이 되면 이상공이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정보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전 소설을 읽는 거는 이게 충분히 자주 이렇게 독해를 해서 그 문체를 익히고 그 분위기를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를 하는 거를 좀 보여줄 거예요. 자, 방한림전이 있는데 이 방한림전이 이렇게 시작하거든. 어, 선생님이 너희한테 한자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한자를 쓰는 거는 몰라도 한자를 보고 그것이 그 어떤 의미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알아야 된다. 이거를 많이 강조한단 말이야, 한자를. 왜 그러냐면 너희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이거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것보다 약간 쉬운 정도의 독해를 해야 고등학교에서 그 고전소설 파트의 모의고사를 풀 수가 있어. 물론 이거를 뭐 고유명사를 다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뭐 진짜 무슨 뭐 역사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무슨 학자가 될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얼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그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는 한자들이 좀 있어야 돼. 선생님이 왜 한자를 그 너희가 익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합니다. 이게 방한인전이 이렇게 시작하거든. 대명, 뭐야, 대명나라의 북경에, 베이징에 유화촌이라는 공간적 배경이지. 대명은 시대적 배경이지. 일위, 한 일자에 이 위치 위자잖아. 일위는 한 명의 이런 뜻이야. 서생은 뭐야? 책 읽는 선비가 있었으니 성과 명은 방관주고 자는 문백이니 자,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인이 될 때, 두 번째 이름을 받는 거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뭐 성하고 이렇게 명을 방관주 이렇게 짓잖아.
거기에다가 20살이 돼서 관례를 치르면 문백이라고 하는 공식적 이름을 하나 더 달아주는 거예요. 이는 권문, 권문이 뭐야? 권세 있는 가문. 권세 권자에 문문자니까 권세 있는 가문, 도명, 인위군의 업절, 태학사, 충렬, 공, 효유, 방시의 후예라. 방관주가 권문, 권세 있는 가문의 아주 훌륭한 사람의 후손이다. 그 부친은 선조의 충렬, 은덩이 청정하고 방관주의 아빠가 선조 임금 때에 충성이 열렬한 거고 은혜와 덕성이 청정 맑아서 맑고 모친인 보씨는 숙녀야. 숙녀는 뭐야? 정숙한 여자라는 거 훌륭한 여자야. 현명하고 완은 한자를 모르겠네요. 지녀라. 부부가 참치 없는 재화로 상유하여.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자란 얘기입니다. 여러 십년의 생산이 묘연하여. 뭐야? 생산이 묘연하다는 거는 애가 안 태어난다 이런 얘기야. 농장의 경사. 농장의 경사라는 것은 이 손바닥 위에서 이렇게 그 자식을 이렇게 손바닥에 옥처럼 이렇게 자식을 그 귀여워하는 그 즐거움의 경사가 없대. 이런 말은 일종의 수건데 자식이 없다 이런 얘기야. 노년에 비로소 일몽, 한 꿈, 이런 꿈이 뭐라고 해요? 태몽이라고 하지. 태몽을 얻고 옥으로 새기고 꽃 같은 여자아이를 낳으니 얘가 바로 누구야? 관주야. 우리 주인공은 방관주 씨네요. 비록 여자아이 딸이지만 아니, 산과 냇물의 정기를 모두 모아난 듯 광채가 찬란하여 산실내 아이를 낳는 방 안에 이향이 만실하고 이향이라는 것은 향은 향기잖아. 그 이는 뭐야? 달을 잇자니까 남다른 특이한 향기가 집에 가득하고 신체가 찬란하여 해와 달의 정기를 품수 발언하여 이렇게 담아서 풍용이 윤택 그 용모가 윤택하며 안광이 그 애가 태어났는데 이 딸이 눈빛이 어떻다고 추수 가을에 물 같고 반나으며 기이한 곳 많더라. 이게 우리 일반적인 영웅 서사 구조라고 하는데 영웅의 이야기, 영웅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는 일단 고귀한 혈통이 드러나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기이한 탄생이 필요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비범한 능력이 나오겠지. 그런데 부모가 비록 남자 아님을 가연 애석하게 생각하나 이렇듯 그리함을 희출만우더라.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자인 것을 남자 아님을 애석하지만 그래도 기뻐하더라. 차후, 방공, 자 이런 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지금 충렬궁의 후에 박씨 후에고 부친은 선조의 충렬 덕이 청정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단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공 내외니까 뭐야? 공은 높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방공 내외는
안사람, 바깥사람이잖아. 그래서 부부란 뜻이야. 농장의 재미 다시 절원하니 농장의 재미라는 것이 아기 자기 자식을 데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재미가 있으니 여아는 딸이지. 수삼세. 수삼세니까 세네 살. 제식이 세락하고 세락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야. 기상이 준수하여 규리 동녀 이런 거 빡센데 규는 여자 방을 뜻하는 여자방 규자고 리는 속 리자잖아. 표리부동할 때. 독은 홀로 독자. 딸 여자방송 홀로 딸의 거동과 신양이 날로 늠름하여 백연은 뭐겠어? 흰 연꽃 같은 안색과 추천 가을 하늘 같은 기운이며 진주 같은 안광 눈빛이며 바야로 말을 이름에 말 배우니까 글자를 가르치니 하나를 들어 열을 통하고 열을 들으면 천을 깨치니 뭐야? 문, 일, 지, 십이지. 출전은 논어인데 공자님의 제자인 자궁이 자신의 버신 안회를 일컬어서 저는 안회만 못합니다. 안회는 하나 들으면 열을 합니다. 문일지식. 부모 애중하여 아들 없으면 한탄하지 아니하고 홍금채의 붉은 비단 채색 저고리를 입히되 문백소저. 자, 이 문백소저라고 했잖아. 그럼 소저는 아가씨란 뜻이지. 문백 아가씨가 누구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앞에 나올 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얘가 뭘로 불릴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방관주의 그 이름이 문백이잖아, 자가. 그냥 문백소저는 누구야? 지금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성이 소탈하고 검소하여 취사, 푸른 적삼으로 채, 긴 옷을 입고자 하는지라. 방국 내외가 부부가 여와 딸의 뜻을 맞춰 소원대로 남자 옷을 지어 입히고 아직 어린고로 여공. 자, 여공은 여자의 공업이라고 해서 통상 바느질이나 길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쌈하다는 건 배틀로 천을 만드는 걸 길쌈한다고 합니다. 여자의 공업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시 쓰는 것과 글 쓰는 것을 가르치니 방소정, 나이 어리나 시공, 시의 능력이 날로 장하게 나아가서 장진, 길게 나아갈 진, 시서와 백가어를 무불통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와 서,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쓰는 노래를 만드는 게 시고 서라고 하는 것은 이 글 쓰는 걸 배우는 거지. 통상 여기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거지. 백가어를 무불통제. 백가어라는 것은 100가지 전문가들을 백가라고 하는데 통상 제자 백가라고 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일컫는 거예요. 뭐 육아의 공자, 맹자, 도가의 노자, 장자, 법가의 상황, 이사, 한비자, 뭐, 뭐 관자니, 뭐 이런 수많은 어떤 전문가들의 책을 백가어라고, 백가서라고도 하고 이것을 무불, 통지, 그것을 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무불. 그 모든 글을 다 통했다 이거야. 모든 전문가의 글들을 다 익혔다. 이 둘을 모시하니 이 둘은 뭐냐면 중국 당나라
때 최고의 시인이 이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백과 두보를 모시하니 용한 문체 그 글 쓰는 스타일이 더욱 쇠락하여 상쾌하고 깨끗해서 추월 가을 달이 빛이 없고 춘화 봄꽃이 부끄러운지라 누구에 비해서 방관주 얘가 글 배우고 남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떻다 이렇게 아름다워서 가을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춘화 봄꽃이 부끄러워진네. 추천 가을 하늘과 같은 기상과 만월 보름달 같은 이마의 교교한 자태 진선 좋음이 끝에 이르다 다할 진짜 좋음이 다하고 아름다움이 다하여 아름다움과 이 선함이 끝이라는 거야. 이때는 선자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1월 전기 해와 달의 전기를 모두 두었으니 이름이 원근 멀고 가까운 곳에 진동하고 공열이 천추에 유방한 줄 알더라. 유방은 원래 류방이라고 읽어야지. 흐를 류자잖아. 방방곡곡으로 흘러다닌다는 거예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방적, 수선, 뭐야, 바느질. 아까 방적은 그 방적 수선은 아까 얘기한 여공이지. 여자의 공업. 바느질하고 길쌈하는 거. 권한즉 너 여자니까 방적하고 수선해. 추노와 그랬더니 스스로 안 하겠대. 부모 또한 여아의 재주와 모습이 범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슬피 여김을 구태여 권하지 않고 여복, 여자 옷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친척으로 하여금 아들이라 하더니 이제 일이 꼬이는 거지. 애가 나 남자야, 나 남자로 살 거야. 그러고서 어마어마한 재능을 보이니까 아, 그냥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하더니 이제는 친척한테 그냥 아들이라고 해버리네. 불행하여 문백소저 8세 되매 방공 부부 일시 쌍망 뭐야 한때에 쌍으로 망했다. 망자는 망할 망자고 이게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어. 돌아가시다. 이 뭐 졸을 쓰든 망자를 쓰든 돌아가시다는 의미인데 어, 우리 망자라고 하잖아 돌아가신 분은 고인을 불의에 뜻하지 않게 호천지통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만나 애회함 슬퍼함에 예를 넘고 집상 상을 집전하다. 그래서 이 장례식을 주도함에 규수에 어김없이 친척과 노부더불어 부모 장례 지내고 스스로 집안일을 다스려 삼상, 3년상 예전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이 장례식을 유지했지요. 극진하게 받들어 조석 아침 저녁으로 읍혈지통 피를 눈물로 흘리는 읍은 이 울 읍자인데 눈물 흘리는 겁니다. 피 눈물 흘리는 아픔을 많이 감동하더라. 온 사람이 감동하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슬프게 예의를 다하는 것을 보면서 독서를 부지런히 하고 더욱 의사가 여도 여자의 도리에 다다라는 냉락하여 차갑게 버렸다는 거, 낙은 떨어뜨렸다니까. 일양 한편으로 남자로 처사하고 비복, 여자종 남자종을 비복이라고 합니다. 위령, 위엄 있게 명령하여 자가 본적을 자기의 본래 모습, 여성이지, 여성이라는 것을 친척도 알지 못하더니 유모인 어렸을 때부터 젖먹여서 키운 유모 주유랑이 소저 모셔 말씀하시니
유모가 고하여 말하기를 이제 소녀의 방년 9살입니다. 귤이 여자 방속 여자 10세 출문 불출문해 당시의 예법이지. 여자가 10살 되면 문 밖에 안 나가는 것이 예입니다. 원컨대 공자는 공의 아들, 훌륭한 사람의 아들인데 돌아 생각하시고 우스운 거조. 우스운 거조가 뭐야? 거조라는 것은 행동을 뜻합니다. 우스운 행동을 그만 그치사. 우스운 행동은 뭐야? 여자 행세. 다시. 남자 행세지. 남자인 척하는 그 우스운 행동 그만하고 나중을 어지럽게 말으소사. 선노야. 선자는 먼저 선자인데 이 먼저란 뜻은 이 돌아가시다라는 뜻이 있어. 돌아가신 노야라고 하는 건 어르신이야. 부인, 어르신과 부인의 영혼을 편안히 하소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 너가 계속해서 남자 행세하는 거 보면 야, 저승에서도 불안하겠다. 공자, 누구야? 주인공 방관주지. 발연, 변색하여 표정이 변했대. 색자는 빛색자인데 컬러를 뜻하지만 표정이란 뜻이 있어. 변색하여 말하기를 내 이미 선친, 선친은 뭐야? 돌아가신 아버지. 모령, 엄마의 명령을 받자 남아로 행한 지 3년이 거의요. 한 번도 개복, 옷을 고쳐 입은 적이 없나니 어찌 졸련이 나의 집심을 마음 먹은 것을 그치며 선부모, 돌아가신 부모의 뜻을 저버리리요. 뭐래? 내가 남자로 사는 거 부모님이 허락하신 거고 부모님도 나 못 말렸는데 네가 유모지만 나 젖먹이를 키운 유모지만 왜 부모 뜻을 어기라고 하냐. 나 그럴 리 없다. 내 마땅히 입신양명. 입신양명 쓰는 말이죠. 입신은 뭐야? 자기 자신을 세워서 명예를 날린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날리는 거냐면 부모의 명성을 날리는 거예요. 소학이라고 하는 어, 조선시대 때 그 유교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효도의 시작이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해상 효지시야. 내 몸이 다치지 않고 건강한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면 입신양명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날려야 그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후사를 빚내리니 어미는 왜 괴로운 언론, 우리 언론사 할 때 말 논쟁을 다시 말라. 내 본사를 타인에게 말을 바라노라. 내 정체, 나의 정체는 뭐야? 내가 여자라는 걸 남한테 말하지 마. 청파해. 듣기를 파한 후에 유모 그 나이 어린 고로 힘이 없어 저런가 하여 다시 이르지 않고 또 강렬하고 엄격한 위세가 있어서 비복 여자종 남자종 등도 불출구에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 뭐를? 정체를. 차후 소적 아가씨가 독서 잠심하고 책 읽기에 마음을 이렇게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잠수하다 이렇게 잠자는데 푹 빠졌다는 거지. 또 병서. 병서는 뭐야? 군사책이지. 병법서, 군사학 책도 보고 무예도 익히고 이태백과 두보의 문장과 손자병법, 오자서병법의 모략, 모략은 꾀와 전략을 이 손오병법이라고 하는 군사학이야. 흉중 가슴 속에 감추니 유광이 갈수록 흐르는 빛이 갈수록 신속해서 세월이 빨리 지나갔다 이거야. 부모의 3년상이 얼핏 지남에 소적 더 부모자치 기품을 슬퍼하더라. 효자네. 효녀네. 삼춘. 자, 우리 춘, 하, 추, 동.
네 계절이 있잖아. 이 네 계절에는 그냥 앞에 3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4가 되니까 12달이 되겠지. 삼춘, 삼하, 삼추, 삼동이라고 그냥 계절을 부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삼춘, 봄을 당하니 만화, 온갖 꽃이 난만하다. 난만하다는 것은 화려하고 흐드러지게 이 풍성하게 피는 것을 난만하다라고 합니다. 경치 아름다움을 보고 심사, 마음이 울울하여 우울해서 스스로 심사를 위로 커져 가사, 집안일을 유모와 종들에게 맡기고 일필 하나의 청렴, 파란색의 면은 당나귀 같은 거야, 노새야. 푸른 노새를 끌고 동자, 어린이, 추인 몇몇으로 이 동자는 이제 심부름하는 꼬마행이 몇몇으로 원근 멀고 가까운 산천과 지방의 큰 바다를 두루 돌아 여행 다니는 거지. 곳곳의 풍경이 절승 빼어나서 꽃을 보면 흉중해 가슴속에서 문장, 글이 막 일어나고 시흥이, 시상이 막 떠올라 도도하여 암상, 바위에다 쓰고 제명, 제목의 이름을 하면 일세, 점은 즉 암자에서 조그만 절을 암자라고 하면 유숙하고 이렇게 두류하기를 오륙삭 다섯 여섯 달 동안 하더라. 이미 삼춘이 진하고 금풍이라는 것은 이 가을 바람이란 뜻인데 왜 그러냐면 목, 화, 토, 금, 수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원소야. 나무는 불을 만들고 불은 흙을 만들고 흙은 쇠를 만들고 쇠는 물을 만들고 물은 나무를 만든다. 이런 건데 이게 춘, 하, 추, 동 해서 지금 금풍이라고 했잖아. 금은 가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풍이다 라고 하면 가을 바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소스라고 계절 가을 염간이라 단풍은 수국에 물겁고 유지 만첩하여 낙엽은 분분이 떨어지고 하늘 기운이 경염 한지라 소조가 고향을 생각하며 경계 풍경에 인연하여 부중 이 그 고향 집을 잊었더니 초동 겨울의 초입에 염간이라 백설이 편편 상로 상은 설이란 뜻이고요. 로는 이슬이 만첩으로 쌓이고 한 곳에 홍매와 붉은 매화 만발하여 향치 으는 삭통 추운 바람이 나의 으름작이니 집 떠난 지 1년이라. 청명 푸른 노새를 두르여 부중 고향집으로 이르니 새로이 서러워. 왜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한바탕 이 상 치르고 3년 만에 여행 갔다 1년 만에 왔잖아. 영전 앞에 곡배 울면서 절할 때 각골지통 뼈에 새겨지는 통증을 마지 않더라. 시서로 시쓰기와 글쓰기로 세월을 보내더니 광은 빛광자의 어두름자여서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임염하여 명년춘 다음 해 봄을 당하니 방공자 나이 12살이 됐네. 초등학교 5학년이네. 풍요한 기질과 꽃다운 용안 얼굴 배고 흰 옥을 깎은 듯 단수노치 붉은 입술과 흰 이라고 해서 미녀를 가리킵니다. 양목 양쪽 눈이 제 계제 기이하여 인간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속세라는 뜻이야. 인세 지간의 준말이야. 고전 소설에서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속세다. 속세 연인 중에 사람 같지 않더라. 천상계의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 엄위, 엄격한 위험, 강렬하여 조금 더 여자의 연연자약한 부드러운 태도 없이 묵묵히 침묵하면서 단정히 앉아 있은즉 동천, 가을 날씨에 차가운 달같이 격천, 푸른 하늘에 걸린 듯 하다는 거예요. 감소를 이룬 즉 유한하고 유한하다는 것은 한가함이 있고 유순함이 부드럽고 순함이 삼동이 눈이 녹는 듯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 한겨울 푸른 하늘에 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엄위가 강렬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어때? 부드럽고 순해서 한가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삼동의 겨울철에 눈을 녹이는 듯 부드럽더라는 거예요. 통채는 양류 같고 채봉 양익이 표표하니 진실로 적강선인인 줄 알더라. 적강이라는 것은 유배갈 적자에 떨어질 강자고 선인은 신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상계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던 신선이 혹은 선녀가 죄를 지어서 지상계, 인간계로 하계라고도 하는데 하계로 내려와서 이 유배를 온다라고 해서 적강이라고 해. 적강한 신선인 줄 알더라는 거예요. 실제도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방관주가 원래 하늘나라 신선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인간 세계로 내려온 사람이 겸하여 문필이 글재주가 날로 장진 크게 진보해서 혜택 50수 종한 필학을 압도하고 뭐 이게 다 훌륭한 글들을 압도하고 자명이 이름이 자자해서 일향 한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시대의 사람들이 칭복하더라. 탄복하더라. 물론 너희가 읽는 버전은 물론 이것보다는 훨씬 쉬운 버전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을 잘못 선택하면은 이 정도를 읽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이 정도로 읽으면 어, 고3 수능 볼 때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 정도 능력이면. 문제는 너희가 지금 중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넘어서면 적어도 이 정도나 이 정도보다 약간 쉬운 정도를 지금 선생님처럼 처음 보는 글도 독해를 해서 이걸 바탕으로 시험들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선생님이 너희들 겁을 주려는 것도 있어, 의도가. 그런데 어, 고전 소설을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이나 이런 것들이 수능 문제에 정확하게 한 3분의 1 정도가 출제된단 말이야. 45문제 중에 한 12문제가 15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물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책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이상구 번역한 문학동네 편 정도면 읽을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 정도 아주 빡세진 않고 하다못해 그냥 그림책으로 돼 있는 거라도 좋으니까 다음 주까지 어쨌든 한번 읽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이 반인전 전체 줄거리하고 이 반인전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는 설명할 거고 어, 고전 소설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한자도 외우고 한자에 도금을 달아야 되고 어,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너희가 올라갈 산을 한번 이렇게 좀 보여줌으로 해서 아, 내가 지금 힘들어도
그리고 독해를 제대로 하려면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한자 5급이나 4급 정도는 선생님 생각엔 적어도 한 뭐 4급 정도를 다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뭐 고전도 더 배우고 고전 소설에 나오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배워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를 때려잡고 그리고 한 번 외운 것이 이렇게 생각에 이게 도망가지 않게 잘 잡아두려면 기본적으로 한자를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힘들더라도 내가 한자 외우는 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 하라는 거 하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그 긴 책이 아니어서 통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시간이면 다 읽을 만한 책이거든. 만약에 이 책을 다 읽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다음 책이 어려워. 지금 박권 교수의 이러할 일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과학책이어서 좀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책을 구해서 미리미리 좀 앞서부터 좀 읽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용은 굉장히 어렵지만 서술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보통 학생들 정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니까 미리미리 책을 구해서 읽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 고생했습니다. 자, 마칩시다.